예,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울산대학교 박공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실제 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수행한 그 결과를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4차 산업혁명이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 디지털 트윈 기반 위에서 했다 하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개념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구축한 디지털 트윈 구축서부터 그걸 어떻게 활용했느냐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이게 그 2005년 베네딕트 16세 교황의 취임식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게 2013년도에 똑같은 장소에 에서 근데 이거는 그 프란치스코 2세의 교황 취임식 행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우리가 상당히 사회가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솔직한 얘기로 편지도 안 쓰고 또 전화통 찾아서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해서 굉장히 사회가 그 변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인 환경이 뿐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제조 환경 분야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막 그냥 고객의 어떤 그 퍼스널라이저 때문에 부품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생산도 아주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고기능성에 대해서 신소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소재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가공 방법들도 따라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여기 있는 것처럼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지는 제조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이 커지는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켜야 될 거는 항상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도 더 공차의 범위는 좁아졌고 또 품질의 요구사항도 더 높아졌고 생산성도 더 빨라져야 되는 이러한 환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 견디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바뀌는 환경에서도 살아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벌써 이러한 그 사회의 변화에 대한 것을 갖다가 기원전 벌써 500년 전경에 헤라클루트라는 사람이 벌써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Nothing in you but change. 그러니까는 영구히 지속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딱 변화를 갖다가 제외하고는 영구히 지속하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항상 이렇게 해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전략적인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상은 오늘날 생태계가 이렇게 그러한 변하고 또는 신기술이 자연히 드러남으로 인해 가지고서 또 고객의 욕구라든지 해서 새로운 어떤 그 산업의 생태계가 그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산업의 생태계가 도래를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생태계에 적응을 하면서 생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러한 환경에 적응하는 어떤 그 전략이라든지 방법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이러한 그 개념이 나타났고 또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거기에 또 합당하는 4차 산업혁명을 부수기 위한 어떤 요소 기술들도 상철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이행해서 이러한 새로운 생태계에서 생태계의 도전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도출을 하기 위해서 4차 산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도 그렇게 발전이 됐고요. 그래서 이 4차 산업이 뭐냐 하는 거는 상당히 그 많은 분들이 벌써 얘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는데요. 단지 3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하고 저는 큰 차이가 다 아시겠지만 3차 산업혁명은 자동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요.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란 말을 하는데 이 두 가지에서의 큰 차이점은 일단은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자동화하고 명령을 갖다가 시키면은 일단 그걸로 해서 일은 하죠.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내가 내린 명령이 잘 수행이 돼 가지고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느냐 하는 건 전혀 파악을 못했다 이거죠. 물론 나중에 분량이 났다든지 일단 결과가 완전히 나타났을 경우에는 액션을 할 수가 있었지만은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매니지 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큰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내가 어떤 일을 시키고 바로 실시간으로 또는 그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을 해서 그거를 갖다가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하는 걸 봐서 바로 액션을 갖다가 그것도 실상황에 맞는 정확한 액션을 갖다가 취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환경이 돼서 실제적으로 내가 생산 현장이나 공정을 바로 매니저할 수 있고 지배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도달을 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하고 4차에서는 이게 상당히 정말로 그래서 이게 이제 되기 때문에 자율이라는 말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여기에 실상 우리는 지금 2차 르네상스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르네상스는 산업의 혁명하고는 좀 다르게 사회의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진짜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르네상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1차 르네상스는 종이가 발명을 됐을 때가 1차 르네상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2차 르네상스인데 2차 르네상스는 아시겠지만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거기에서 이제 2차 르네상스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 있고 3차 르네상스는 조만간에 이제 우리가 도래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지식의 어떤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또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핵신이 일어날 거다 생각을 합니다. 1차 산업혁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이에 의해서 우리가 지식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있게 됐다 해서 그게 어떤 1차 르네상스 촉발한 거였고 2차 르네상스는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에 의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빠른 속도로 지식을 공유를 해 가지고서 그게 사회 발전에 공헌을 했기 때문에 됐다면 오늘날의 인터넷에 의해 가지고서 훨씬 더 빠른 속도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우리 3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르네상스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요, 일단은 모든 게 이제 아까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지식의 공유가 되고 이렇게 해서 빨라지게 그렇게 되려면은 옛날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게 이렇게 해서 서로 커넥티비티를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기에는 옛날에는 자동차를 만들어도 자기가 만들고 나면은 그 이유는 나는 모른다 됐는데 오늘날에는 그러한 커넥티비티 환경에서 실시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려면 이것 자체가 어떤 그 데이터의 커넥티비티에 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실제는 이제 제조사가 이걸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던져주고 나 모른다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팔로업이 돼서 할 수 있는 모든 제품이 스마트한 제품이 돼야 되고 또 커넥티비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빠른 시간에서. 디지털 트윈,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뭐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섀도우라는 게 있는데요. 디지털 트윈을 해서 실제적으로 구성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CA 해석을 할 때도 내가 보고 싶은 바는 상세한 메시를 해서 디테일하듯이 디지털 트윈도 그렇습니다. 섀도우도 내가 어느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쪽에 있는 걸 시간과 전략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 실생활을 구성을 한다 하는 걸 디지털 섀도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디지털 트윈 이러한 것들을 그 구현을 하려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모델링, 시뮬레이션 기술이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근데 궁극적으로 이게 잘 되려고 들면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 베이직, 저는 기계공학이기 때문에 기계공학의 어떤 그 삼역학이라든지 엔지니어링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과가 나오면 그걸 해석할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뭐 원인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들면은,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엔지니어링 포텐셜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제가 이제 실생은 이 우리 여기 중견기업하고 같이 해가지고서 스마트 지금 그 이수준 단계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은 여기 지능 품질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하고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해가지고서 공정을 예지 보전하고 공정을 모니터링해서 제어하는 요 파트를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디지털 트윈에 구축해가지고 공정의 예지 보전, 공정의 그 모니터링 제어하는 요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굉장히 좀 제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브레이크 디스크 라인인데요. 5개의 스테이션으로 돼가지고 있는데, 이제 메인은, 여기에 있는 그 연사 공정 라인을 이제 이게 연사 1이 나 있고요. 그거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이게 밸런스 라인이 들어간다든지 인스펙션 라인이 들어가게 되는데, 실상 일어나는 분량은, 뭐 한 20가지 이상 되는데, 요게 그 메이저로서 4개를 갖다가 우리가 좀 잡자 해가지고서 그거를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사이버상으로 다 모델이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메카니컬 쪽에 대한 어떤 그 속성이 다 해석이 되고 기술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 운영에 대한 어떤 그 컨트롤이나 정기적인 신호에 대한 그것들이 모델링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구축이 되면은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응용을 실상은 이제 오퍼레이션 공정에 대한 어떤 그거라든지 뭐 저는 일단은 여기에서는 공정 제어 쪽으로 그걸 썼는데요.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걸 구축을 하기 위해서 기존 실물에 대한 물리적인 속성들을 다 해석을 했습니다. 정적인, 동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속성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어떤 그 제어에 대한 신호들에 대해서 어떤 해석, 요 2개를 합쳐가지고 전체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연사 공정을 갖다가 포커스를 갖다가 맞춰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연사 공정의 구동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그걸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모델을 구현해서 앞에 파악되어 있던 정적인, 동적인 특성, 물리적인 특성들을 다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연상력을 모니터링을 해서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연상력의 어떤 그 플로우를 모터에서부터 들어오는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그걸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섀도우의 어떤 개념으로 이 부분에 포스 플로우를 따라가면서 여기에 관련되는 모든 부품의
어떤 동적, 정적 특성, 그 다음에 물리적인 속성을 좀 아주 상세하게 기술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우에 따라가면서 가지고 있던 그 물리적인 구동을 하면서 마찰력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손실에 대한 로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러한 것들을 대충 다 기술을 해서 그걸 이 시스템상에다가 내재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디지털 제어기,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구축을 됐으면 실제적으로 이거를 우리 컨트롤러를 가지고서 움직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컨트롤러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기존에 움직였던 PLC 프로그램을 해석을 해서 PLC의 전체적인 컨트롤 로직도 끄집어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상에 뭐 어떠한 그 바틀렉이라든지 또는 딜레이 그 다음에 어떠한 컨트롤러를 썼는지 뭐 그러한 것들도 했고요. 그래서 그 PLC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서 컨트롤 신호에 대한 그 제어에 대한 어떤 그 성질, 특성을 갖다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는 구구에 따라서 시퀀서 해석을 해서 어떻게 신호가 지금 시퀀서가 제어 로직이 흘러가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주고받는 데이터의 타입, 그 커맨드에 따라 가지고 주고받는 데이터의 형태, 커맨드의 형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런 세 개 기반 하에서 일단은 PLC 그 데이터, 그러니까 아키텍처를 갖다가 만들었죠. 아키텍처를 갖다 해가지고서 사이버상 버추얼 PLC를 구축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커맨더 하고 또는 데이터에 나오는 그걸 하고 실제 컴포넌트하고 어떤 커맨더가 어떤 데이터 컴포넌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떠한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시그널은 어떻게 오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 실제 하드웨어하고 그 데이터 정보에 대한 어떤 그 매핑 관계를 다 했습니다. 그래야 알아듣고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서 일단은 오퍼레이션 할 수 있게끔은 운전을 시킬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실제 이제 우리가 그 연상력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연상력이 실제적으로 나오는 연속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금 연삭 공정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그 연상력을 산정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연상력을 모델에 따라서 연상력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연상력이 아니고 보기에는 꼭 밀링처럼 생겨가지고요. 밀링 커트인데, 근데 이게 브레이크 디스크이기 때문에 표면의 조도가 5마이크로 굉장히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양면 연삭을 하거든요. 브레이크 디스크가 지금 양쪽에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하고 아래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 아퍼 부분, 로우 부분에 해가지고 두 개의 연상력을 갖다가 산정해가지고 PLC 프로그램에 따라가서 연상력이 이게 돌아가면서 연상력이 실시간으로 나와가지고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구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상력을 갖다가 이제 측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 연상력을 측정을 할 수가 좀 없었습니다. 센서로. 왜냐하면 양면 연삭이고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이 모타의 전류값을 가지고서 예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이 모타의 전류값을 측정을 하면은 연상력으로 이제 변환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 발생하는 연상력을 아까 포스 플로에 따라가면서 피지컬적인 그런 속성을 다해서 로스가 어디에 일어나고 마찰력이 어떻게 되면 손실이 얼마나 일어난다. 벨트 구동에서도 얼마가 일어난다. 그런 걸 다 감안을 해가지고서 실제 여기에 나는 연상력이 모타의 토르크 값으로 바뀌고 토르크에서 RPM을 해서 모타의 전류 값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걸로 해서 여기 지금 모타의 전류 값으로 산정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타의 전류 값을 가지고서 다시 또 이제 절상력을 갖다가 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서 실제적으로 모타의 전류 값에서 나오는 연상력의
연상력으로 환산을 해가지고서 나오는 값이라 우리가 PLC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계산을 했던 그 연상력 하고 그다음에 그 로스도 이제 다 고려가 된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연상력의 그 간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고 서로 비교를 했습니다. 요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예측을 한 거하고 요거는 실제적으로 그 측정을 한 연상력의 값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지고서 비교를 했는데 92%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는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모니터를 하고 쓸 수가 있겠다 해가지고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이제 산업 현장에 써가지고 실험에서 스레스홀드 값, 경계값을 해서 모니터링 하는 값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단 경계값에 벗어나면 알람이 일어나서 그 작업자가 먼저 가서 그 손으로 좀 이렇게 그 프로세스 파라미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좀 발전해서 이거를 갖다가 좀 자동화 또는 자율적으로 적용을 하자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그 제어 시스템 아키텍처를 이렇게 해서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부터 오는 데이터가 사이버상에서 그 진단을 받아가지고서 자동적으로 DB에다가 저장을 하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전류값도 바로 여기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모터 전류값으로 제어를 하려고 하니까는 여기에 그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바로 진동 센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진동 센서의 값하고 그쪽에서는 데이터 값을 비교를 해서 아까 스레스홀드 값이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 컨트롤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자동적으로 어떤 그 프로세스 파라미터를 바꿔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그 해당 포트에 보내서 연삭 속도를 갖다가 이송 속도를 좀 조절해가지고서 전체적인 프로세스 안정화를 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 데이터가 오면은 우리가 랩뷰, 매틀럽을 해서 완전히 이렇게 해서 그 진동 시그널을 갖다가 디스플레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레스홀드 값을 정해서 아까 그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이것도 바로 튀는 그런 데는 반응을 안 했고요. 이게 한 3초 이상이 지속이 될 경우에만 이상이 있는 걸로 해가지고서 그 우리가 컨트롤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알고리즘을 그 AI로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 AI에서 나오는 결과값을 룰화 시켜서 룰 베이스로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아키텍처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오는 이제 진동값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다 그 설치를 해가지고 센서로부터 데이터 수집을 굉장히 했고요. 그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 파라미터에 대해서 진동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보다시피 불량이 어디 있을 때는 불량이 나오고 어떤 파라미터는 어떻게 양호하더라 하는 그걸 가지고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요. 그래서 약간의 그 상관성을 갖다가 알게 됐습니다. 상관성을 갖다가 해서 뭐 이게 또 이론적으로 했지만은 품질의 그 프로덕트의 그 품질은 이송 속도하고 당연히 이렇게 해서 그 법학적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 아까 트레이닝한 데이터의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보게 되면은 여기 그 그라인딩 스피드의 RPM하고 진동 그 나는 우리 G 값이라고 그러는데요. 센서에 나오는 G 값하고 요게 약간의 상관성이 있다는 거를 그것도 직선적인 상관성이 있다는 걸 갖다가 파악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서 일단 스레스홀드 값도 정했고요. 아까 그 트레이닝하는 값에서 그래서 그 진동 스레스홀드 값을 정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면은 이송 속도를 얼마나 줄이면은 다시 안정화가 된다 하는 것도 그 룰식으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시나리오 1, 2, 3 해서 룰을 갖다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룰을 실제적으로 이제 시스템 구축을 할 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레스홀드 값 0.6, 플러스 마이너스 0.6으로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게 0.2 이상을 초과할 경우, 0.2 이하를 초과할 경우를 갖다 해서 0.2를 갖다 초과할 때는 이송 속도를 한 5%를 낮춰라. 그 다음에 0.2
2를 초과할 경우는 10%를 낮춰라 해가지고 약간의 안정화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룰로서 써먹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실제 구축을 했고요. 그래가지고서 전체적으로 그걸 갖다 현장에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말씀을 드리는데, 양산 라인의 시스템의 테스트는 했는데요. 양산 라인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쌍방이 꺼렸습니다. 첫째 이유는 이걸 스마트 팩토리를 우리가 1년 6개월 만에 끝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갖고 있는 수집된 데이터가 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것도 조금 한 6개월치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나마 룰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아직도 룰은 되는데 양산에 쓰기에는 서로 쌍방이 겁이 나가지고 일단 테스트 상으로서는 했지만은 좀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양산에는 솔직히 좀 적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계속 이걸 이제 모아가지고 이러한 그 알고리즘이 다 있고 하니까는 그걸 수정 보완해서 양산에다가 좀 적용을 하겠다. 그러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테스트 베드 상에서는 일단은 잘 구현이 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이러한 어떤 효과를 기대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20%라는 건 아까 우리가 품질 분량 시스템하고 모든 걸 다 해서 충분히 전체 사이클 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정 테스트 베드 상에서 사이클 타임으로 보면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대로 되게 되면은 뭐 이러한 제각을 이용해서 해서 전체에 어떠한 품질 향상이 10%는 확실히 좀 기할 수 있겠다. 자재 질감이라든지 해서 기업에서는 일단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테스트 바에서 우리가 데이터는 좀 수집이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다가 지금 이 새로 설치 라인을 새로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수집이 되고 포트라든지 정확하게 파서 안정화가 시키게 되면은 충분한 효과가 있겠다 해서 상당히 쌍방이 어느 정도는 만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게 한 경험에 의해서 하는데요. 뭐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도 여러분도 벌써 다 알고 있고 또 이러는데 제 경험에서 더 피부적으로 느끼는데요.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전체 그걸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가 어느 부분에 어떤 효과를 보겠다. 확실히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에 맞게끔 어떤 요소 기술을 잘 선택을 해서 하면 되지. 남이 했기 때문에 해보니까는 뭐 우리도 우리 기업의 레벨 수준으로 봐서는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유행 또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 이런 걸로서는 절대로 그건 실패의 100%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지 자기가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목적지향적으로 그렇게 해서 목적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을 뭐 100% 다 스마트화, 고도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도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나눠 놓은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서 내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높이겠다 그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우리 제조업이 지금 기반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제조의 핵심은 해야 되고 스마트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무리 멀어도 꼭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트레이닝하고 교육해서 자기가 이 사회에 대한 변화에 적응을 하면서 자기가 그에 대한 어떤 능력을 쌓을 수 있게끔 돼야만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기업에서도 생존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마지막에 좀 급하게 해서 죄송합니다.